강의가 어떤 내용이든 강의 내용을 100% 다 좀 수용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한 개라도 내가 실전에서 활용할 만한 것들을 익힌다라면 뭐 분명히 이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를 보면은 린치핀 해적단 700가지, 그리고 밑에 이제 또 그 우리가 재무DB를 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영업을 지금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다 모두 필드에서 고객을 만나서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 일의 본질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 일의 본질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일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그렇게 설득을 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게 사실 우리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세일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 세일즈와 사업, 정확하게 이 세일즈와 사업의 딱 중간선에 있는 게 우리 일이라고 저는 딱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우리 지점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 세일즈와 이 사업의 정확하게 중간선에 있는 게 우리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재테크 재무설계 RP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세일즈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게 우리가 세일즈니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평소에 준비하죠?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준영이, 평소에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지? 자료 만들고. 자료. 지훈아 PD님은 어떤 거 준비하세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화법. 그렇죠. 그리고 또 지식. 어떤 거 준비하세요?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려고. 파악하려고 뭐 대화한다거나 공감한다거나 이런 거. 공감, 대화. 그러니까 소통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김동훈 리치 플래너는 어떤 걸 준비하세요? 내가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저도 화법 같은 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료고 화법이고 뭐 공감하는 소통 능력이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내가 이제 두 발로 이제 발품을 파는 거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이 되겠죠, 활동. 사실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자료 만들고 화법 내가 연구하고 연습하고 뭐 고객과 만나서 소통하고 내가 발품 팔면서 많은 그 소통할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이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어요. 자료 만드는데 여러분들 A4 용지 자기 사비로 사시나요? 프린트값 자기 사비로 내는 사람 없죠. 전기세, 월세, 여러 가지 것들. 화법? 그냥 내가 이커만 두면은 내가 내 화법을 말하는데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통도 마찬가지고 발품 이런 거는 뭐 교통비 정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의 특징을 딱 나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돈이 안 들어요. 하지만 뭔 들죠? 플러스 노력은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거는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들의 특징. 돈은 안 들지만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각오 없이 우리 일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왜냐면 저는 한 명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마음 든든 20만 원짜리 계약을 해도 이 사람이 20만 원 낸다라고 생각 안 해요. 20년 남으면 4,800만 원을 저를 믿고 맡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화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더 뭐 확실하게 이제 좀 갖추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지점원들은 제가 항상 교육을 한 거니까, 이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할까요? 주 소장님은 이 사업을 또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획기적인 아이템?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획기적인 아이템들을 만들려면? 돈. 그렇죠. 네.
비용이 필요해요. 인풋. 그래서 ROI라는 게 있죠. Return of Investment. 내가 투자에 대비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비용. 내가 인풋을 100을 가했으면은 여기서 얼마큼이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치킨집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 돈이 들고 재료 원가 돈이 들고 또 돈이에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인풋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그러면은 우리 일이 이 세일즈와 이 비즈니스의 딱 중간선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료도 만드시고 화법 연습도 하시고 고객 만나시고 소통하시고. 근데 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조건인 인풋, 즉 돈을 내가 뭔가 투자 비용을 인풋하는 거에는 약간 인색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을 잘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융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인풋하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세 내나요? 월세 내나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총무비용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프린트 비용, 인터넷, 와이파이 비용, 뭐 아무것도 우리가 내는 게 없어요. 그게 저는 우리 비즈니스의 정말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풋 비용은 최소인데 아웃풋은 엄청 크죠. 제가 잡세미나 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27만 원짜리 맨 처음에 8년 전에 일할 때 그 샀던 노트북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거 하나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그 외엔 아무것도 비용이 들지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이 유일하게 쓰이는 인풋 비용이 이제 DB값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인데 지인 소개는 싫고 못하겠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 기고객 데이터가 쌓여서 거기서 또 소개받고 기고객 터치하면 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3년 미만 분들, 3년 미만 신입분들은 이 기고객 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풋하는 즉 DB를 내가 구매하는 인풋 비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비용을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치가 있어야 우리가 또 인풋 비용을 썼을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눠드린 종이 밑에 장에 보시면 밑에 장에 둘이 같이 보고 주연이 하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일을 잘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인풋을 하는 비용이 딱 하나, DB값이다. 30개 사면 얼마죠? 일반 재무 DB로? 165만 원이죠. 165만 원씩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계속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인풋 비용을 들인다라고 딱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됐다라는 가정입니다. 내가 막 게으르게 뭐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자료도 만들고 화법도 연습했고 고객들 만날 어떤 체력이라든가 하루에 어떤 활동량을 내가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런 인풋 비용을 들였다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는 많은 우리 선배 라인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30개의 재무 DB를 샀다. 근데 이 중에서 다 약속을 잡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30개를 샀는데 30개 다 약속을 잡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과거에도 없었고 누가 해도 불가능해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이 있으니까. 3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약속 잡았다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주 미니멀라이징하게 최소의 확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한 달에 30개씩 재무 DB를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인풋했을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본 거예요. 자, 30개의 재무 DB를 구매를 했어요. 이 중에서 40%의 초회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50%도 아니고 절반 밑 수준 40%의 수준을 잡으면 12명을 알겠습니다. 어디서 뵙겠습니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내가 실제로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 약속을 40% 수준으로만 잡아서 12명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12명 중에 또 중간에 약속을 취소한 애들이 30%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마음이 변심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뭐 이유가 아주 가지각색 수천만 가지죠 아주. 자, 12명 중에 약속 취소 30%를 가정해서 30개 중에 8명을 미팅했고 그 8명 중에 6, 7명도 아니고 딱 50%인 4명만 클로징을 했을 때 근데 4-3-2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강의할 때
제가 영업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진을 40만 원 받지? 근데 유지를 어떻게 계속 시키지? 이거를?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강의 때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어쨌든 그런 4321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최저 수준의 월납보험료로 측정했을 때 보장 10만 원, 마든 15만 원. 보장 10만 원, 마든 15만 원. 자, 정리. 30개의 재무 DB 중에 40%의 초기 미팅에 12명을 잡고 12명 중에 약속 취소 30%를 가정하고 8명을 미팅했을 때 4명을 클로징한다. 근데 그 4명의 클로징 그 계약이 뭐 크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마든 15만 원에 보장 10만 원. 예를 들어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본인 월급의 딱 10% 수준으로 보장과 뭐 중장기 재테크 컨셉을 줬을 때 이 정도는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그 정도 계약은 받을 수 있잖아요. 보장 10만 원에 마든 15만 원 정도.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니멀라이징하게 아주 극도로 아주 그 굉장히 보수적인 확률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든 20년 납일 때 마든 15만 원 곱하기 4명 그러니까 월납비로 60이겠죠. 맞죠? 그러면 총 수수료가 20년 납 기준으로 568만 원이 나와요. 플러스 알파로 실책이 나오는데 이게 한 3, 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장 10만 원씩 4명 40만 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총 수수료가 280만 원이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실책 200% 기준일 때 80만 원이 또 나와요. 이거는 제가 IIMS 다 이게 종합한 거니까 당연히 이견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신입이라면 6개월 동안 우리가 뭐가 나오죠? 정착 교육비가 나오죠. 정착 교육비는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우린 보통 2형을 하죠. 정착 교육비 2형은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월초피가 아니라 평가업적의 100%를 6개월 동안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신입분이 딱 예를 들어 도훈 알피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만 했을 때 정착 교육비 110만 원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면 놀라워요. 568만 원 플러스 30 플러스 280 플러스 80 플러스 110만 원 한 개 우리의 총 수수료. 30개 내가 165만 원을 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매달 인풋을 해서 이 중에 아주 극도로 낮은 확률로만 계산을 해보고 계약 사이즈도 큰 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한 10% 정도만 우리가 플랜을 줬을 때 총 수수료가 168만 원이 나와요. 168만 원. 재무 DB 30개 인풋 비용이 165만 원을 제외하면 903만 원을 우리가 실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ROI가 몇 프로냐면 800%예요. 800%. 내가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아웃풋, 내가 얻는 금액이 800%가 나옵니다. 800%. 800%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업도 800%가 안 나와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업도 800%가 안 나오고 대부분 마진이 잘 나온다는 수준이 30에서 70%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의 10배, 12배, 13배를 아웃풋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 노력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인풋해야죠. 그래야 결과가 나오죠. 근데 내가 최소로 미니멀라이징하게 계산을 해봐도 내가 인풋한 비용 대비 700에서 800% 정도의 아웃풋이 나온다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재승할피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거 같아요. 소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소개도 받을 수 있고 소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우리가 일에 대한 접근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세일즈를 하는 사람, 물론 세일즈맨이지만 단순히 그냥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금융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인풋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통계치를 확실하게 개념 정립을 한 다음에 이 통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특징이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 쉽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쉬워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자료 만들어야지, 화법 갖춰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고객 관리처를 만들어야지, 데일리 컨셉 만들어야지 할 게 많아요. 하지만 1년만 하면, 한 1년만 하면 다 갖춰도 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금융 환경이 막 이렇게 180도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항상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내 지식이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화려한 화법이라든가 더 설득력 있는 화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법 연습은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지금도 화법 연습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해요. 그냥 뭐 이어폰 들으면서 다른 사람 것도 들어보고 그냥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하루 24시간은 똑같고 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일에 대한 이 마인드셋을 우리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인풋 할 거라면은 제대로 한번 인풋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내가 어차피 이 일을 내 개인 비즈니스 그리고 조직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풋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굉장히 높다. ROI가 한 800%까지 나오는 유일한 일이다. 전 세계의 유일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보면은 린치핀 그 해적단의 7대 과제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점은 이 7가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7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점원이 아니에요. 이 7가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왜 이 7가지를 왜 제가 무조건 시키냐? 저는 2019년 2월달에 지점을 론칭하고 나서 1년 동안 뭘 생각을 계속 했냐면 조직을 어떻게 시스템화할까? 조직을 어떻게 시스템화할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까? 근데 이거를 막 100개씩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8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간추린 건데 당장 오늘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부장님이 아침에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냥 기본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런 기본만 잘 지켜도 돼요. 자, 첫 번째가 당연히 출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출근은 그냥 다 하시니까 출근이고, 두 번째가 이제 출근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오늘도 출근했고 내가 오늘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광고해야 돼요. 광고. 마케팅. 누구한테? 고객한테. 고객은 내가 어제 뭐 술을 늦게까지 먹고 지각을 했는지 아직도 집에서 자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표현을 해야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근을 해서 내가 그 출근을 해서 나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고 나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데일리 메시지예요.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영업을 롱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은 계약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이런 걸 갖춰놓지 않고 화법을 알려드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부터 가야죠. 우리가 기본부터 첫 번째 계단부터 밟아야죠. 그게 이제 린치핀 해적단의 7대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가 다 이걸 원래 해야 돼요. 자, 출근한 거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데일리 메시지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안 해본 고객 관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여기서 앞에서 뭐 RCAC 강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당연히 저도 다 해봤어요. 내 개인 홈페이지 www. 옛날에 제가 이름이 김지웅이었으니까 김지웅.com 치면 복지 몰도 나왔고요. 제가 그것도 뭐 한 300만 원 주고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그 손소독제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편지 보내고 제 자필성 편지 보내고 정말 뭐 다 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아침마다 신문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내가 한 번 시작한 이상 이 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즉 죽기 직전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애초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시작한 이상 내가 이 업을 떠나는 순간까지 맨날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맨날 할 수 있는 거. 그게 데일리 메시지예요. 20가지 정도의 고객 관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효과가 많은 게 데일리 메시지입니다. 딴 거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 3, 40명일 때는 할 수 있어요. 다 자필 편지 써가지고 보내주고. 근데 만약에 4, 500명이면 1000명이면 그걸 어떻게 하죠? 못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이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이 일의 최정상까지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까지 우리가 구상한 다음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일리 메시지는 제 고객이 굉장히 많겠죠. 일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다 보낼 수 있어요. 10명씩 딱딱 해가지고 한 2, 30분 걸려요. 거의 한 700~800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보냅니다. 데일리 메시지 써서 전달로 쭉쭉쭉 10명씩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문자로 보내면 더 빠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고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고객을 나만 알고 있는 표기로 표시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저는 AI에 있다가 GA로 이직을 했잖아요. 2017년 11월에. 여러 가지 표기 방법이 있어요. AIA 때 고객이에요. 그리고 AIA 때 고객이었는데 리치앤코 와서 제가 추가 계약한 사람이 또 있겠죠. 그리고 리치앤코에서 또 만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중에는 내가 견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고객 이름으로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도 다 시켜놔야 돼요. 얘는 2020년 3월 계약, 4월 계약, 5월 계약, 6월 계약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검은 별 2개의 R 김민준. 이건 뭐냐면 검은 별 2개는 제 고객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R은 리치앤코예요. 내가 리치앤코 와서 계약한 사람. 검은 별 2개의 R 김민준 가로치고 AIA. AIA 때 고객이었는데 리치앤코 와서 또 추가 계약한 사람. 검은 별 하나에 김민준 AIA. 이건 그냥 AIA 계약만 있는 사람. 검은 별 2개에다가 R 검은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김민준. 검은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변액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에요. 내가 변액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있어요. 가만 고객은 그냥 흰색 별 이름. 그리고 좀 애매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시켜놔야 돼요. 이걸. 그래야 내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냥 검은 별 하나만 쳐도 쭉 나오니까. 그리고 내 고객들은 다 즐겨찾기 해놓고 다 즐겨찾기 해놓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냐? 고객 관리처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원수사 같은 경우에도 고객 관리처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회사 상품만 다룰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 관리처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근데 GA는 어떨까요? 더 절실하게 필요하죠. 왜? 엄청나게 회사가 다양하니까. 얘가 농협, 메리츠, 뭐 하나손보, DGB생명 뭐 이런 식으로 4개를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로 고객관리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고객관리처를 만들지 않으면 고객 수가 정확하게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뭘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내가 증권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미팅을 했는지, 내가 마지막 미팅할 때 달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니까. 근데 엑셀로 관리해주면 예를 들어 내가 황주현이라는 고객을 언제 만났는지 궁금해요. 또 만나자 그러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했지? 안 본 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엑셀 켜서 검색 누르고 황주현. 그러면 내가 언제 달력 줬고 뭐 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품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파악하고 고객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꺼내는 거죠. 아 주현씨 한 6개월 전에 제가 어디서 달력 드렸는데 그 달력 잘 쓰고 계세요? 그럼 깜짝 놀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백 명의 고객을 다루지만 고객한테 설계사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3번 DB관리처, 프로스펙팅 관리처 업데이트 맨날 해야 되고 엑셀 링크 상담 현황 보기 맨날 해야 돼요. 이런 거 맨날 해야 됩니다. 맨날. 증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 미팅 언제인지, 내가 마지막 미팅 했을 때 뭐 줬는지, 이 사람 특이사항 뭔지, 어디가 아팠는지, 언제 보험 청구했는지 다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야 롱런 할 수 있고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데일리는 업체를 이용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그냥 이용합니다. 제가 그 업체의 최장 이용 고객이에요. 그냥 이제 전날 밤에 한 장짜리 사진을 보내줘요. 저는 그거를 전달 기능으로 쭉 보내주는 거예요. 전달 기능으로 10명씩 딱딱 끊어서. 몇백 명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거 보내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말 걸면은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면 중간에 까먹으면 큰일 나니까. 몇 명을 어디까지 보냈는지 까먹으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데일리 메시지는 그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 지점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신문 스크랩해서 보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일리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영업을 잘한다? 유지율이 좋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영준이처럼 영준이 어디 있지? 영준이처럼 보험금 청구에 완전 뭐 정말 도사가 돼야 돼요. 도사. 근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메시지 무조건 보내라는 거예요. 데일리 메시지 플러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도 제가 본부방에 항상 공유를 해드리죠. 위클리 메시지를 무조건 보냅니다. 위클리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나 주말에도 일한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왜? 대한민국에 있는 50만 명의 설계사 중 그렇게 하는 사람은 2만 명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차별화가 돼야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AP 자료부터 만들어라. 명함 한 장 주고 상담하지 말아라. 너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를 다 설명을 하고 상담을 진행해라. 왜? 차별화하기 위해서. 50만 명 중에 데일리 메시지를 보내는 설계사가 진짜 2만 명도 안 돼. 1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만 명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이미 내가 고객한테 데일리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차별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내가 원래 있던 설계사는 이런 거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보험금 청구할 때나 연락하고 뭐 신상품 나왔을 때나 연락하던데 이 사람 뭐 맨날 보내주네? 그거 자체가 차별화예요. 그거 자체가. 차별화라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게 차별화입니다. 왜? 50만 명 중에 1만 명도 안 하니까. 그래서 데일리 메시지 무조건 보내야 되고 데일리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 티내는 거 아주 쉽게.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안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쉽게 내가 영원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응당을 잡을 수 있어요. 응당. 응당이 뭐냐? 고객이 뭐죠? 응당이 보험료를 연체하는 거. 보험료를 납입 안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가입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못 내는데 그때 딱 전화가 오네? 당연히 어떻게 전화 올까요? 여보세요 잘 지내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렸어요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연체해가지고 돈 내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장사치료밖에 우리는 생각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만약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데일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놓고 이 사람이 연체를 했으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고객님 제가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데일리 메시지 보내드리고 주말마다 이렇게 연락드리고 신상품 나오면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각종 재테크나 금융정보 최근에 금리 인하했을 때도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랑 약속한 걸 어기실 수 있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고객이 진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 무슨 일이 있어서. 진짜 이런 반응이 와요. 이런 반응이 와요.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이미 증명이 됐어요. 데일리를 보냄으로써 유지율을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저도 영업 8년 했지만 리치앤코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지만 유지율이 98%예요. 100개를 모집했으면 그 중에 딱 2개 실효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실효가 됐냐? 계약하고 다음 달에 그냥 바로 실효됐어요. 한 분은 뭐 이민 갔고 한 분은 뭐 어떻게 됐는데 아무튼 그거 2개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어떤 능력 그게 아니라 데일리 꾸준하게 보내고 위클리 꾸준하게 보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데일리를 보내는 사람과 데일리를 보내지 않는 사람의 유지율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데일리를 보내는 사람들의 기본 유지율은 거의 90% 이상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는 우리 지점원들을 대상으로 통계치는 있겠죠. 근데 그동안 데일리를 안 보냈던 사람들의 유지율은 경력이든 이 사람의 역량이든 능력이든 다 떠나서 유지율이 90%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보내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일리를 보냈을 때 또 하나의 장점, 내가 절판하기에 용이합니다.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상품 나왔으니까 D-Day 뭐 10일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장사 치러 가요. 우리를. 이왕 일하는 거 멋있는 비즈니스맨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꾸준하게 데일리 보내주고 위클리 보내주다가 어느 날 다른 내용을 보내줘요. 긴급 속보 따닥딱 해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위기감 조성하죠 또. 그 멘트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딱 보내주면 읽어본다라는 거예요. 왜? 평소랑 다른 내용을 보내니까. 뭐지 이거? 그리고 거기서 답장 기능 이용해서 그 사람 이름 넣은 다음에 이건 정말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절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절판 메시지 보내는데 피드백 안 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일리 안 보내서 그래요. 진짜. 데일리 위클리를 보내야 우리가 하는 절판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업의 기본은 데일리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데일리는 언제부터 보내냐? 코드 나오기 전부터 보내고 있어야 돼요. 코드 나오기 전부터 고객관리철, 데일리, 그 외에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 다 갖춰놓고 우리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춰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럼 멘탈이 나가게 되고 그만두게 되겠죠. 특히 이렇게 DB 영업 위주로 하는 조직에서는 더더욱더. 왜? 나 돈 주고 샀는데 전화하자마자 아 됐어요. 끊어버리면 멘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데일리와 DB 관리철 필요하다. 고객이 딱 한 명일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벌써 40분이 지났네. 큰일 났네. 그리고 나서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신입들 같은 경우 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나보다 더 좋은 화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본부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2명한테 물어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낙현영님 같은 경우에는 SBS, CNBC의 아주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관련해서는 정말 엄청난 고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SBS, CNBC, DB를 상담한다? 그럼 낙현영한테 가서 물어보고. 예를 들어 영준이 같은 경우에는 또 보장을 굉장히 잘하죠. 고객이 이런 병력이 있다는 걸 내가 미리 파악을 했어요. 그럼 가서 영준이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로 화두를 던질지를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본부원들끼리 공유하면서 상담 자료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 없습니까? 상담 화법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피드백 좀 주세요. 지점장이든 RP 선배님들이든 신입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계약이 안 나오더라도 후회가 안 남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왔으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후회 남는 게 뭐냐면 8년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지금 다시 만나면 훨씬 더 상담 잘해줄 텐데. 그때 20만 원 했던 사람 내가 지금 만나면 내가 50만 원 받아거든요. 내가 그때 500 버는 사람한테 왜 20만 원만 받았지? 지금 그 사람 그거 10년 내봤자 2,400? 그 사람 연봉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 그거 돈 필요도 없을 텐데. 이런 후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4년 차, 5년 차 때.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담 나갈 때 자료 정성껏 만들고 고객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화두를 던질지 선배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제가 평소에 제 상담 갈 때 모습 보면 그 종이 가방 2개에다가 막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치아보험 문의 온 사람 그렇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치아보험 문의 온 사람 나무종 10, 15, 20, 마든 20, 30, 40. 치매보험 물어보지도 않은 거. 계약을 받을 거란 확신으로. 만나서 설명하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 일은 불확실하다는 게 전제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경제 위기가 왜 옵니까? 불확실해서 오는 거예요. 예측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확실해서 위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일의 전제는 뭐냐? 불확실해요. 고객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 일이 힘들어요. 나 집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햇빛 골아서 연금 100만 원짜리 받을 수도 있는데 죽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계약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은 자존감이 중요하고 후회를 안 남기는 게 중요해요.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으면 너무 진짜 후회가 남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고객이 치아보험 원한다고 치아보험만 가져가면 아마추어예요. 치아보험, 치아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근데 치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많은데 암 준비는 어떻게 돼 있으세요? 그러면서 RP를 얼마든지 깔 수 있죠. 아니 치아 걱정 때문에 지금 월 4만 원을 내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같은 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신지 일단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보장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치아가 중요해 아니면 폐 암에 걸려서 그거 치료받는 게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얼마든지 만나서 화법으로 풀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좀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자료 점검과 화법 점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선순환과 소개 요청 시스템 1312 캠페인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얘기 영업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선순환과 소개 요청 시스템 장착. 자, 제가 재테크 재무설계 RP를 보여드릴 때 나오는 화법인데요. 제가 3W를 할 때 3W 40주까지 3W를 제가 한 80주까지 했거든요. 3W 80주까지 했는데 40주까지 받은 고객들한테 55주까지 추가 계약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선순환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소개 요청 시스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이제 소개로 지훈 RP님이 소개 되게 잘하고 계신데 소개는 여러분들 진짜로 요청하냐 안 하냐 딱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소개는 소개해주세요라고 말을 꺼내냐 안 꺼내냐 딱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소개에는 화려한 화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치호 지점장님을 고객으로 모셨어요. 근데 만약에 치호 지점장님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나한테 계속 와달래. 계속 와달라는 거야. 근데 소개도 안 해주고 추가 계약도 안 해. 그럼 우리 일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일이에요. 난 이거 할 일 많은데 기존 고객 관리해줘야 되니까 또 찾아가서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고객만 100명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루 종일 그냥 보험금 청구만 하다가 돈도 못 벌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일의 본질은 뭐냐면 소개를 받지 않거나 고객이 추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일이에요. 수수료 딱 1년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 이후에는 고객이 만약에 20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만약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럼 나 3개월에 한 번씩 가야 돼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비와 인력 비용이 나갈걸요? 그러니까 추가 계약 요청해야 되고 상품 나오면 데일리 통해서 절판해야 되고 소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개 받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돼요. 여러분들. 소개는 요청하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몰라요. 근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오늘 우리 주현 씨 어떻게 만났죠? 그냥 즉석해서 소개를 만났죠. 오늘 우리 준용이가 직장 선배분의 준용 씨가 우리 주현 씨 소개해줘서 오늘 만나게 돼서 좋은 인연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소개 요청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소개 항상 그 양식처 항상 가지고 다니고 소개 용지 항상 그냥 가지고 다니고 누굴 만나도 그냥 소개. 그냥 소개. 24시간 소개 생각. 정신병에 걸린 사람 만나. 그렇게 소개 요청 계속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10년 만에 만나도 소개 요청. 무조건 소개 요청이에요. 왜? 소개는 소개 요청을 하냐 안 하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고객이 먼저 자발적으로 소개를 해준다?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순간 그 일에 내가 최정상에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을까 생각해야 된다고 그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제 고객이 예를 들어 500명이에요. 500명인데 제가 500명한테 다 소개에 대해서 3번 이상 말해놨어요.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셔야 돼요.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 위클리 메시지 정독하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도 첫 멘트가 소개해달라요. 나 2020년 공상월에도 정말 열심히 진인사 대천명 할 테니까 소개 많이 해주세요. 그걸로 시작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왜? 우리 일의 본질이 그런 거니까. 소개를 안 받으면 나 계속 적자니까. 비즈니스잖아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사업을 하죠? 불가능해요. 이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춰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내 고객이 200명이 생겼어요. 200명 너무 많다. 100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 100명을 내가 다 미팅을 실제로 했겠죠. 그리고 나서 소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줬고 평소에도 소개 얘기하고 일만 되면 소개 얘기하고
소개 자료도 다 주고 왔어요. 그 한 장짜리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거 이거 그 제가 항상 코팅해서 갖고 다니는 거 한 장짜리 CHFC 자기소개지 그거 제 고객 중에 그거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 만날 때마다 주거든요. 유준이도 한 40개 가지고 있을걸 그거? 전 만날 때마다 그걸 주고 와요. 혹시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이거 주면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 읽어주면서 소개해달라. 그게 일을 오래 할수록 더 자신감이 붙습니다. 더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언젠가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다라는 걸 만약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DB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DB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뭐 하면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이렇게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DB도 안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꾸준하게 가지? 그게 궁금하실 건데 그거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 모든 그냥 다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웃어? 너무 제가 흥분했어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우리 본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정말로. 제가 오픈하는 이유가 우리 본부가 더 잘 되길 바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100명이 다 그런 만약에 사람이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래서 고객 목록 다 관리가 돼 있죠. 다 관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이거래야 이게 되는 거고 이거래야 이게 되는 거고 이거래야 이게 되는 거고 이거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굴러가요. 그거를 다 갖춰놔야 돼요. 데일리 보내놨죠. DB관리처 고객 만날 때마다 임팩트 줬죠. 만나자마자 언제 마지막 미팅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소개 요청 해놨죠. 만약에 그런 고객이 100명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날 잡고 한 3시간 걸려요. 그냥 그 100명한테 카톡만 보내요. 이름 넣어서. 유준아 요번에 이러이러한 뭐 이슈가 있어. 금리가 인하돼서 혹시 주변에 접근만 하고 있거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꼭 소개 부탁할게. 그렇게 100명한테 이름을 넣어서 다 보내요. 그러면 100명 중에 3, 4명 정도? 한 4, 5명 정도가 이사님, 지점장님, 민준씨, 민준님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었는데 오케이 최근에 적금 가입한다 그랬는데 한번 제가 연락 한번 해드릴게요. 100명 중에 3%에서 4% 정도로 소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3, 4명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103명이 됐네. 복리예요, 복리. 우리 이름 복리로 해야 돼요. 100명이 103명이 됐네. 100명이 105명이 됐네. 그러면 가장 소개를 해주기에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년 전 고객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 나한테 상담받은 고객. 그럼 그 3명한테 또 소개 요청하죠. 3명한테 소개 요청해서 또 2명을 받았네. 그럼 나머지 3명은 뭘로 채워? 소개 안 해준 95명한테 한 달 뒤에 또 보내요. 야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너 어떻게 내가 맨날 데일리도 보내고 위클리도 보내고 펀드 관리도 해주고 재테크 이슈 다 알려주고 했는데 어떻게 소개를 안 해줘? 소개해줘. 그럼 또 95명 중에 2, 3명한테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5명이 채워졌네. 그럼 내 고객은 100명, 105명, 110명이 됐네. 그런 식으로 8년 한 거예요, 저도. 근데 이게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없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기복이 없습니다, 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DB가 있으니까? 우리 일은 기복이 없게 하려면 프로스펙팅이 3가지 종류로 돼야 돼요. 지인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소개 당연히 있어야 되고 3번째 DB. 3트랙으로 가야만 기복 없이 평가업적 100, 200 쭉 갑니다. 그 중에 하나만 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은 되게 잘하는데 어느 날은 완전 못해요. 또 어느 날은 중간하는데 어느 날은 완전 못해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기복이 생겨요. 기복이. 그래도 우리는 DB를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DB가 없다면 오늘 당장 누구 만날 거예요? 이번 달에 누구 만날 거예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서 저번에 뭐 김태형 RP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화법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1년에 딱 4번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뭐 3번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4회차, 5회차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선 저한테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소개를 만약에 3명 이상 해준다? 그럼 저는 지부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약에 나한테 소개를 3명 이상 해줘? 그럼 너는 무슨 지역 지부장이야? 예를 들어 김동훈 리치 플래너는 인천이니까 농담이고요. 잠실이니까 잠실 지역 지부장이야. 뭐 주연이는 뭐 송파 지역 지부장이고 준용이는 뭐 신림 지역 지부장이야. 그런 식으로 걔한테 뭘 준다? 지위를 줍니다. 지위를 줘요. 그리고 지부장들은 2달에 한 번씩 제가 밥도 사주고 건강검진권도 주고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미팅을 해줘요. 그러면서 경쟁도 붙여요. 막 지부장들 막 4-5명 초대한 적도 있어요. 야 얘는 신림 지부장이고 얘는 송파 지부장이고 얘는 부산 지부장이고 얘는 울산 지부장인데 야 얘는 요번에 소개 3명 했는데 넌 뭐 하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너 지부장 박탈돼.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영업을 우리가 잘한다는 건 뭐냐면 고객한테 나는 신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라면 고객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설득을 해놔야 돼요. 지부장들은 그런 애예요. 지부장들은 그런 애예요. 야 얘는 3명 해줬는데 너 지금 뭐야? 너 이러다가 지부장 박탈돼. 너 지부장 박탈돼서 그 네가 지금 누리는 그 권위를 네가 잃고 싶어? 그러면은 아유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면 다음날 또 막 2명 3명 소개해줘요. 진짜로. 왜? 그리고 또 지부장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도 받아서 이제 얘네가 준 자산관리사예요. 얘네가 다 설득해놔요. 제가 만나서 한 3시간만 또 썰 풀어주면 돼요. 그 시스템을 언제부터 만들어야 된다? 영업한 지 얼마나 됐지? 6개월 됐어요. 이미 늦은 거야. 3개월 차 전부터 만들어놔야 돼. 주연이가 병호가 고객이 200명, 300명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 조직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둘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예상하고 시스템 갖춰두라는 거야. 조직이 커지고 나서 시스템 못 갖춥니다. 한 명일 때부터 갖춰야 돼요. 한 명일 때부터. 그래서 이 린치핀 지점의 7대 과제를 제가 왜 만들었고 이걸로 우리가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왜 인풋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출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출근하는 거 티내는 게 데일리 메시지고 데일리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궁무진한데 5가지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DB 관리처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고객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이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메모해 놔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메모해 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심지어 어느 날 고객이 형 저 일하다가 코피 났어요. 바로 메모. 바로 메모. 그럼 바로 메모해놔요. 컬러노트에다가. 진짜예요. 저는 제가 안 하는 거는 시키지도 않아요. 저 진짜 이렇게 다 메모해놔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바로바로. 코피 났어? 그럼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만났을 때 이 얘기부터 하는 거죠. 야 너 그때 일하다가 코피 났다며 괜찮아? 그래서 내가 물티슈 좀 선물로 가져왔어. 진짜로. 여러분들 그러면 고객 감동해요. 아니 왜 비싼 선물 줄라 그래요? 전 고객한테 밥도 항상 얻어먹습니다. 커피도 얻어먹고. 아니 내가 도움 주러 가는데 왜 내가 커피를 사줘야 돼요? 아니 내가 도움 주러 가고 내가 좋은 플랜 주러 가가지고 내가 왜 커피까지 사줘야 돼? 안 그래요? 밥도 얻어먹으시고 커피도 얻어먹으세요. 우리 자존감이 있어야죠. 응? 영업인으로서 멋있게 일하는 양심적으로 일하는 이 영업인으로서 우리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DB 관리처 아까 얘기했고 상담 자료 점검, 화법 점검 이 측면에서 우리 본부는 너무나도 좋은 본부죠. 다들 공유하는 문화고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축하해주고 뭐 물어봤을 때만 인상 쓰면서 야 그 네가 알았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정말 여러분들 복 받은 거 너무 감사한 조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쟁쟁한 선배들이 많잖아요. 쟁쟁한 선배들이 많잖아요. 뭐 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강식이한테 물어봐도 되고 진짜 쟁쟁한 분들 많잖아요. 뭐 치아보험 우리 영진 IP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블로그 영업 총환이한테 물어봐도 되고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많죠. 방송 나균 형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보장 영준이한테 물어봐도 되고 농무 관련되고 병호한테 물어봐도 되고 똥무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선순환과 소개교정 시스템을 무조건 갖춰놔라. 그래야 물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린치핀의 7대 과제를 다 지켰을 때 영업을 못할 수가 없다. 린치핀 7대 과제를 다 지켰는데 영업을 못한다? 그건 본인의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저는 딱 그 생각 하나밖에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뭔가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딱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린치핀 해적단의 7대 과제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를 리셋해야 된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과 플러스 알파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강의의 주제였어요. 원래는 화법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신의 화법을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기본이니까. 걸음마도 못 대면서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목 턱 높여서 아주 목이 쉴 만큼 아까 도라지 배즙을 안 먹었으면 아주 큰일이 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강의를 일단은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AP는 항상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것까지 딱 할 건데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 거예요. 종환님 많이 봤어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한 200조회수 정도 되더라고요.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 분석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얘기, 적금 얘기, 예금 얘기, 펀드 얘기, 뭐 ELS, ETF, 어쩌고저쩌고 주식 얘기 그런 경제적인 얘기를 꺼내기 전에 고객의 귀를 열게 하는 화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7대 과제야 사업가 마인드를 갖춘 다음에 고객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하지? 준영이 너 뭐부터 해? 인사하고 소개. 인사하고 소개하지. 병호 똑같이 네. 인사하고 소개하죠. AP 자료. 제가 그 신입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담당하는 게 그거잖아요. AP 자료 만들라고. AP 자료 만들라고. AP 자료는 뭐냐면 AP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1%예요. 왜? 그것도 50만 명 중에 10,000명도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별화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평생 차별화하면서 살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거는 이미 다 내가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 하면서 살겠어요? 가장 기본이 가장 차별이다. AP 자료를 만들어라. AP 자료 제가 다 양식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다 아마 그걸로 쓰시던데 인생 설계 뭐 처음이 시작입니다. 그거 제가 만든 자료거든요. 다 그거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다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난 어떻게 성장을 했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뭐고 난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거기서 뭐 방송 나가시는 분들은 더욱 막 어필할 수 있는 거고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로 또 어필할 수 있는 거고 병원은 노무 쪽 잘 아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 노무 쪽 얘기해주면서 난 이런 쪽 전문가다. 얼마든지 뽐낼 수 있죠. 자, 그렇게 AP까지 딱 끝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호감이 쌓였어. 그래 이 사람 괜찮네. 딱 그 순간에 쓰는 RP예요. 이 RP를 마스터하면 이 RP를 딱 마스터하면 100명을 만났을 때 100명 모두에게 2차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진짜 딱 이 화법만 정확하게 딱 제가 만든 RP지만 정확하게 이것만 딱 마스터해두면 누구를 만나든 2차 상담을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0% 이상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호감을 나한테 가진 상태에서. 언제 쓰는 RP다? AP까지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현씨, 근데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만약에 자 여기서 또 포인트. RP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고객의 표정과 행동, 손짓, 눈빛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완전 미쳐 있어야 돼. 딱 진짜 그 순간에 미쳐 있어야 돼. 아까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주연이가 눈빛이 막 약간 흔들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러면 바로 더 쉬운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딱 뭐 기계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남이 봤을 때는 기계 같지 않게
주현 씨,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막 예를 들어 대답을 이렇게 못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주말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고생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안산에서 여기까지 뭐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열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뭐 하고 계실까요? 오늘 날씨도 좋은 토요일인데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왜 놀러 가지 않고 1시간 반이나 본인의 차비를 들여서 이 자리까지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까지 왜 나오셨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AP 과정에서 내가 자산관리사라는 얘기는 다 해놓잖아요. 자산관리 얘기는 어느 정도 깔아놓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AP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 뭐 재테크 자산관리 받으러 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어? 저랑 뭐 당구 치러 가자고 나오고 당연히 뻔하게 얘기하겠죠. AP 과정을 제가 생략하고 이걸로 바로 들어가서 주연이가 좀 움찔움찔하는 건데 100명 중에 99명은 뭐 자산관리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바로 또 질문을 해요. 그럼 자산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은행이나 증권사 갔을 때 바로 이율이 어쩌고 적금이 어쩌고 예금이 어쩌고 펀드가 어쩌고 지금 뭐 경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부터 하시죠. 이런 얘기부터 하시죠. 누구 하면 저랑 좀 눈 좀 마주쳐봐요. 김동훈 리스플래너 그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도훈씨 그런 얘기부터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자산관리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자산관리가 뭔지 모르고 집에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돈에 대한 어떤 저축 방법이나 재테크 스킬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재테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셋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49만 명의 다른 AP 할 때 우리나라의 자산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다 해놔요. 저는 다 해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뭐 예를 들어 내 저는 달력 다 보여줘. 뭐 내 스케줄이 뭐 무슨 뭐 매달 이렇게 저는 살고 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산관리 정도는 그래도 뭔지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은행도 가보셨고 뭐 펀드, 증권사 가서 다 상담도 받아보셨죠. 저 말고도 다른 설계사들이 혹시 상담 다른 자산관리사들이나 뭐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도훈 씨 상담해 준 적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할까요? 다른 설계사 껴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질문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보예요. 이런 질문들. 근데 그렇게 못 느끼죠. 왜? 그런 화두를 던진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나 다른 설계사 있는지 물어보려고 질문하나? 이렇게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예리한 그 화법들이 클로징 확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있으세요? 혹시 그분 같은 경우에 자산관리가 뭔지 재테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나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나라 53만 명의 자산관리사들 중에 약 52만 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를 만난 게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저는 재테크와 자산관리가 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거 말고도 화법은 다양해요. 그냥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백지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재테크 vs 자산관리라고 써놔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무나 그냥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강식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강식씨 재테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실제로 하듯이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테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테크가 영어일까요? 합성어일까요? 아니면 한글일까요? 쉬운 질문부터 갑니다. 영어일까요? 영어요? 영어라고 생각하세요? 재테크는 아쉽게도 틀리셨어요.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툭툭 건드려주는 거예요. 넌 나보다 한참 밑에 있어. 그냥 그거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AP 단계부터 계속. 재테크는 영어가 아니라 합성어예요. 재물 재자, 예테크, 즉 돈을 굴리는 스킬, 즉 기술입니다. 기술. 재테크는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자산관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산관리는 주소장님, 자산관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아무 대답이나 해주셔도 돼요.
지출이나 뭐 이제 통장을 뭐 쪼개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의 뭐 한 80점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잘라요. 좋습니다. 이렇게. 500마리 끝까지 다 듣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 듣을 기회 많아. 나 당장 이거 설명해줘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말이 길어지면 본인 그 고객이 생각이 많아져. 그냥 딱 잘라요. 근데 기분 나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한 80점 정도. 정답에 가까우세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뭘 대단해야 돼.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칭찬 아니죠. 실제 그냥 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주 소장님 말씀은 자산관리라는 거는 돈에 대한 플랜이 뭐죠? 계획.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답을 유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누가 틀리다 그래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산관리라는 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있는 게 돈을 불려나가는 스케일, 즉 재테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재테크라는 것은 자산관리라는 큰 범위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하나의 기술일 뿐입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자산관리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하나의 돈을 굴리는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테크와 자산관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결혼도 할 수 있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죠. 그러면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재테크를 같이 해나가는 게 당연히 현명하겠죠.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건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는 뭐다?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얼굴이 있고 눈, 코, 입이 있죠. 재테크가 눈, 코, 입 중에 하나라면 자산관리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쉽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유준이는 제가 어떻게 해줬었냐. 군인이었잖아요. 부사관이었잖아요. 유준아, 자산관리는 우리나라 국군이야. 국군. 근데 국군 안에 육해공군이 다 있지. 왜 다 있어?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각자 수호하는 영토가 다르니까. 영공, 영해, 영토. 각자 수호하는 게 다르니까. 그 중에는 육군일 뿐이야. 근데 자산관리는 뭐냐면 육해공군은 합친 국군이야. 이런 식으로. 누굴 만나든 그 사람 직업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원래 RP는 고객을. 내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여기로 가면 이렇게. 개미, 옛날에 개미 그런 거 해봤어요? 개미 여기다 이런 거? 당연히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재테크와 자산관리는 이런 개념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야, 그러면 자산관리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플랜, 즉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을 세우는데 저축이 필요하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 도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좀 하셨죠. 적금이든 예금이든 쉬운 것부터 갑니다. 적금이든 예금이든 펀드든 딱 보시니까 뭐 금투자 같은 것도 왠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귀티도 나시고 그냥 이런 좀 농담도 그냥 주고받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딱 물어봐요. 자 그러면 그동안 저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축을 왜 하셨어요? 나중에 쓰려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베스트 정답이에요. 얘는 내가 항상 많이 해줘서 알겠어. 우리 도훈 씨, 저축을 왜 하셨어요 그동안?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축을 왜 하셨어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줘도 돼, 병호야. 나중에 쓰려고. 좋습니다. 자, 저축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쓰려고. 저축을 하는 이유가,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축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두 번째, 돈을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 질문을 항상 고객한테 우리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만약에 저기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태 씨. 자, 경태 씨는 저축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해서 하셨어요? 돈을 쓰기 위해서 하셨어요. 이게 아주 베스트 정답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해주면 돼요. 만약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죠. 그런 사람 치고 재테크나 자산관리를 잘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재테커들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무덤에 갈 때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쓰려고.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우리 우성 씨는 최근 3년 동안 내가 돈을 모아서 쓴 거, 내가 돈을 모아서 뭔가를 산 것 중에 가장 내가 사고 나서 뿌듯했던 게 뭐예요? 뭐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행 갔다. 여행 갔던 거. 그럼 여행을 가셨을 때 내가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셨을 때 돈을 쓴 거잖아요. 그때 행복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바로 저축입니다. 저축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바로 저축이에요.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뽑자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 딱 이유 하나예요. 돈을 모아서 쓰려고. 뭘 위해서? 내 인생에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행복하고 싶죠.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 다른 대답이 튀어나올 수가 없는 질문들을 하라는 거예요. 고객을 설득하려고. 그래서 네, 소면. 이렇게 돼요. 아 진짜요.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고객을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없이는 클로징률을 50%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선거절. 이미 고객이 거절을 하고 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 그건 아마추어.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가클로징. 너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돼? 맞아? 너 이렇게 하기로 했어? 맞아? 너 결국 이렇게 오늘 할 거다? 맞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가클로징. 근데 그거를 고객이 설득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어려운 화법이겠죠. 그걸 오늘 제가 이제 다 2차 강의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선거절과 가클로징이 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가클로징 최소한 5번, 선거절은 다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절차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제 RP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라, 제 화법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잠깐 중간에 딴 얘기했는데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딱 할 거예요. 자, 그 자산 관리는 저축이고 저축을 해 나가는 거고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다?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 인생에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고 정말 그중에 부자들,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 재테크의 고수, 재화의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병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 유전자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세 가지를 더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더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내가 언젠가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건데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 얼만큼 쓸지. 부자들은요.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 얼만큼 쓸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적금한다라고 하셨는데 적금 얼마를 언제 쓰실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으세요? 적금을 한다면 전자제품 살 때 할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 살 때. 그럼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재테크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공감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은지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때. 파악이라는 거는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팩트 받을게요. 뭐 하고 싶어? 그건 아마추어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를 그냥 끄집어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떠들면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은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생각을 하고 저축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 다른 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도훈 씨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럼 언젠가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면 뭐가 생기죠? 아기가 생기죠. 그럼 내가 부모로서 아기를 키우실 거예요? 안 키우실 거예요? 키워요. 나중에 아기 대학 보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세요? 그럼 난 결혼도 할 거고 나중에 아기도 키울 거고 아기 대학도 보내실 거죠. 그럼 우리 도훈 씨의 인생에서는 정말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언젠간 결혼하실 거고 언젠간 아기를 낳으실 거고 아기를 키우셔야겠네요. 그리고 언젠가 아기가 대학에 갔을 때 대학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일들 중에 안 올 수도 있는 게 있고 무조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목적 자금 5개죠. 목적 자금 5개.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어쩌고 저쩌고 자금, 노후 자금, 뭐 양육 자금, 교육 자금 이런 거. 무조건 와서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90% 이상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쓰더라 돈을. 그런 이벤트들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거의 90% 확률로 오더라. 그럼 여기서 갑자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 전 뭐 무슨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바로 집 얘기를 꺼내면 돼. 아, 그러실 수도 있죠. 요즘에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래도 나중에 대출 안 끼고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50, 60 돼가지고 내가 누워서 잘 때는 있어야죠. 그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공짜로 집을 준다면 가지시겠어요? 안 가지시겠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자본주의에. 그럼 언젠가 내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빼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 뭐 결혼 안 하겠다, 뭐 하겠다, 뭐 결혼 안 하는 게 삐딱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 그랬을 때 자유자유롭게 딴 걸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백종원의 요리비 책에 나오는 뭐 사과 없으면 배로 하지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도리 있게.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얼만큼 이렇게 또 물어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얘기를 했죠. 그럼 언젠가 결혼을 해서 나중에 자녀 키우겠죠. 그럼 지금 당장 오늘 저랑 상담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내가 키워야 되는데 애가 있다라고 그냥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상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내가 키워야 되는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막 응애하고 울고 있어. 내가 키워야 돼요. 근데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갓난아기일 때 기저귀값, 분유값, 뭐 유모차 값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그 애가 15년 지나서 고등학생 됐을 때, 대학생 됐을 때 학자금, 대학 등록비, 교재비, 학원비 전자가 돈이 많이 들까요? 후자가 돈이 많이 들까요? 당연히 후자죠.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후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후자가 약 8배에서 10배 정도의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후자의 일이 발생할 그 시기는 앞으로 내 인생에 무조건 올 건데 지금 당장 집에 갔는데 아기가 있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몇 년 뒤죠? 15년, 20년 뒤 아니에요? 그 후자에 1억, 2억 정도의 양육비나 교육비가 들어가는 그 시기가 맞죠? 지금 당장 아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러면은 우리 도훈 씨는 15년, 20년 뒤에 무조건 확정적으로 1억, 2억 정도를 쓰셔야겠네요? 결혼을 만약에 하실 거라면? 결혼을 안 한다면 집을 살 거라면 무조건 쓰셔야겠네요. 그럼 무조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있으셔야겠네요. 애기 한 명당. 자, 그러면 1억 5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년짜리 적금을 했다 깼다. 아, 금리는 박살나고 있는데 최근에 0.5% 더 떨어지고 이제 정말 가부지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50만 원씩 은행 적금을 해도 족발 한번 사 먹으면은 이자가 다 탕진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금융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15년 뒤에 내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1년짜리 적금을 했다 깼다 15번을 반복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15년을 스트레이트로 가면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이자도 챙길 수 있는 재테크가 있다라면 둘 중에 어떤 재테크로 15년, 20년 뒤에 목적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까요? 후자죠. 근데 왜 후자의 재테크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몰라서 그렇죠.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릴 것이고 그 플랜을 제가 준비해 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가클로징겠죠. 이런 게 있다면 한다며 본인이 15년 뒤에 물가상승률을 상쇄하면서 충분한 이자 소득이 생기는 뭔가가 있다면 본인이 하겠다면서요. 가클로징 한번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보험 얘기 꺼냈나요? 적금 얘기 꺼냈어요? 적금 얘기 뭐 이런 거 설명하느라 꺼낸 거고. 금융 얘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고 가클로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상품 판다라는 느낌을 안 가잖아요. 자, 좋습니다. 당연히 전자도 필요하겠지만 후자는 무조건 내 인생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추후에 마련할 수 있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복리 그리고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할지 또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넘어가면 돼요. 즉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재테크 재무 설계를 그냥 설명하면서 AP 딱 10분 만에 끝내고 5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길어지는 거고 이 얘기 나오는 거 진짜 이 재테크 자산관리 비교해주고 나서 5분 만에 나오는 얘기 5분 만에 가클로징 하는 거죠.
이런 게 당연히 너 인생에 필요해. 이런 게 있으면 할래?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라면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한다며.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얼마큼 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무슨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언제 쓸지. 내가 3년 안에 쓸 수도 있고 5년에서 10년 뒤에 쓸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5년, 20년 뒤에 써야 되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주택마련. 오늘 주택마련 대부분 우리가 DB 수집할 때 주택마련 쓰잖아요. 주택마련이라고 쓰셨는데 지금 동네 혹시 어디 사세요? 관악구요. 관악구에서 한 18평짜리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억 정도 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급여를 300만 원 받고 계신데 이 중에 100만 원씩 내가 적금을 해서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물가 상승률이나 아파트 상승률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30년 걸리지 않아요? 그럼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당장 사고 싶은데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3천만 원씩 1년 동안 적금하시면 돼요. 1년 연봉만큼 적금하시면 돼요. 매 달마다. 근데 가능하세요? 그래서 재테크라는 거는 사랑이나 우정, 효도, 친구들 간의 어떤 의리 이런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고 냉철하죠. 내가 셀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계산이란 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 아파트를 가장 빨리 사는 방법은 3천만 원짜리 적금을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테크의 기본이에요. 일단 금액은 불가능한. 금액은 내가 조절할 수 없죠.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3천만 원은 1,500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기간은 2년으로 늘려요. 가능하세요? 불가능하겠죠. 아니 급여가 300이시라면서요 지금. 그러면 1,500을 750으로 낮추고 4년으로 늘려볼게요.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시죠? 350에 8년, 150에 몇 년, 75에 몇 년, 50에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 타협점이 나와요. 50만 원씩 15년은 가능하세요? 지금 300 정도 버시니까 급여의 25% 정도는 나중에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50만 원씩 15년 가능하신가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왜냐면 100만 원씩 10년 불가능하시니까. 그쵸? 금액 선정됐죠. 상담 시작하고 10분 만에. 금액 선정된 거예요. 일단 1차 합의점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금액 선정을 할 때 나 혼자서 착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담 느낄 거야. 10만 원만 제시해야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화법을 익히면 애초부터 내가 금액을 테두리를 정하고 갈 수 있어요. 50만 원 정도 가능하시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80%에서 70% 정도를 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 50만 원 하고 싶은 건 아시는데 일단 저도 믿음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짜준 플랜을 잘 이행하시는지 지켜보면서 나머지 플랜을 제가 추가적으로 완성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40주까지 한 사람들한테 또 찾아가서 플랜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55주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킬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딱 설명했을 때 장기저축 무조건 필요하고 금액 선정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 저축을 왜 한다? 내 인생에 뭘 위해서 한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행복을 위해서 한다. 시간 딱 맞겠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자,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어려우시죠?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조금 어려우시죠?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주고 조금 어려우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듣고 오늘 저한테 본 상담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하니까 긴 거예요. 이거 실제로 마스터하면 10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테크는 기성복이고요. 자산관리는 맞춤복이에요. 누구한테 해볼까? 재승씨, 네. 내 인생에 네. 딱 한 번 결혼식을 해요. 네. 내가 턱시도를 입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기성복 턱시도 입고 싶으세요? 기성복은 그냥 매장에 흔히 걸려있는 거 누구나 다 입는 거고 맞춤복은 내 신체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춰서 핏이 이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한 번 결혼을 한다면 기성복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가 아니지. 기성복 턱시도를 입고 싶으세요? 상상이 되겠지. 기성복 턱시도를 입고 싶으세요? 맞춤복 턱시도를 입고 싶으세요? 맞춤 보기. 이유는 뭐죠? 나한테 딱 맞은. 그렇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소개해주신 우리 준용 씨, 뭐 지훈 씨가 아니라 우리 재승 씨의 신체에 딱 맞춰서 내가 원하는 핏과 컬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우리 재승 씨가 원하는 대로 맞췄잖아요. 누구랑? 디자이너랑. 그래서 맞춤복을 입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맞춤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비싸서. 비싸서. 그렇죠. 비싸서예요. 근데 저는요, 애초에 제 직업은요, 이 핸드폰이 100만 원이니까 제가 이거를 80만 원에 드릴게요. 사세요 라고 말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핸드폰 80만 원짜리 쓰지 마시고요. 40만 원짜리 그래도 성능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사시고 나머지 60만 원 돈 모으세요 라고 말하는 직업이에요. 전제가 틀렸죠. 기성복과 맞춤복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성복을 강제받는 이유는 맞춤복이 비싸서입니다. 근데 그거는 돈을 쓰는 경우예요. 저는 돈을 쓰게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게 하는 직업입니다. 돈을 모으는 경우에서 달라요. 어차피 내 월급에 한도는 있죠. 300 버시는데 바로 다음 달에 400 벌 수는 없잖아요. 300번은 그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평균은 50%인데 정해져 있겠죠.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으세요? 100만 원? 예를 들어 150만 원. 그냥 이렇게 또 팩트 받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라면 저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해요. 좀 약간 과대 포장도 좀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립비과세 통장 300만 원, 펀드 200만 원, 적금 100만 원, 그 외에 뭐 주택 청약 얼마 뭐 그러니까 막 보기만 해도 좀 멋들어지는 재테크들 있잖아요. 막 그냥 ETF, ELS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 재승 씨 주변에 가장 재테크를 잘하고 있고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오늘 저를 알게 됐으니까. 저보다 열심히 왜 AP 다 해놨잖아요. 저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저보다 열심히 재테크하고 공부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세뇌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쓰는 거는 당연히 기성복이 강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돈을 모으는 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금액만 다를 뿐이지 포트폴리오는 부자랑 똑같이 짤 수 있어요. 다만 부자가 펀드 100 할 때 나 10 해야 되는 거고 적금 50 할 때 나 5만 원 해야 되는 거고 국립비과세 통장 일부러 크게 말합니다. 500만 원 할 때 나 50만 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똑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사무실로 한번 와보세요. 오늘 잡세미나 하니까. 이런 식으로 리크루트까지. 아 진짜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리크루트까지 툭툭 던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저는 돈 모으게 해주러 온 사람이죠. 저축을 위해서 오늘 인생의 우리 재승 씨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설계해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짜주기 위해서 와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굳이 기성복을 입을 필요가 없이 맞춤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내가 어차피 급여는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 공평하니까 금액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금액만 다를 뿐이지 내가 추구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는 다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드릴게요.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자분과 똑같이 포트폴리오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 비슷한 연령대.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재승 씨의 팩트 파인딩을 받아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롱패딩을 입고 계세요. 굳이 옷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럼 내가 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적금만 하고 있는 게 날씨는 따뜻해지는데 롱패딩 입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내가 땀띠 나요, 땀띠. 그럼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굳이 우리가 기성복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맞춤복을 맞추려면 정장샵에 가서 어깨 넓이, 뭐 다리 길이, 팔 길이, 허리 둘레, 가슴 둘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사이즈를 재잖아요. 재는 이유는 뭐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재승 씨의 신체에 맞는 옷을 맞춰줘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냐면 자산관리사는요. 이 자산관리라는 건 뭐냐면 자산관리는 실제 신체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재승 씨의 급여가 어깨 넓인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지출이 다리 길인 거고 하고 계신 저축이 팔이 길인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앞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같이 골라야 되는 핏, 그리고 옷, 스트라이프인지 아니면 그냥 캐주얼인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지 검정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분홍색으로 할지 베이지색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자산관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재승 씨만의 맞춤복을 맞춰가는 그 과정. 근데 실제 옷이 아니라 그걸 급여로 해주는 게 바로 자산관리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재승 씨의 실제 급여와 지금 비상금 유무와 저축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출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왜? 어깨 넓이, 다리 길이, 허리 둘레, 가슴 둘레, 팔 길이를 모르고 제가 어떻게 우리 재승 씨한테 맞는 맞춤복을 짜주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이 바로 전문용어로 팩트 파인딩이라고 합니다. 그 팩트 파인딩을 지금부터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 맞춤복 얘기하고 나서 바로 FF 다 받아요. 제일 절실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팩트 파인딩 받을 때 반드시 비상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상금을 물어보기 전에 자, 비상금을 잘 모으시는 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시고 앞으로 돈 모으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상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상금 딱 적잖아요. 만약에 50 딱 적었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멘트를 쳐요. 자,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를 적었어요. 비상금을. 재승씨, 지난 3년 동안 이 비상금 100만 원 한 번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지훈씨, 만약에 비상금 지금 300만 원 모으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갑자기 어떤 리스크 같은 일이 생겨서 300만 원이라는 비상금을 한 번에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통은 아니라고 대답해 나가요. 근데 둘 다 얘라 그러네. 진짜 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로 가나 상관이 없어요. 질문 던져놓고 일로 가도 오케이, 일로 가도 오케이예요. 전혀 당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비상금은 그런 비상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비상금에 또 하나의 용도가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바로 비상금입니다. 당장 딱 오늘까지만 만기인 특판 적금이 나왔어요. 4%짜리 적금이 나왔어요. 딱 오늘까지 해야 된대요. 내가 그걸 당장 오늘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네? 그럼 비상금으로 당장 내가 비상사태가 나지 않는 한 비상금으로 일단 시작하고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비상금의 용도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정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재테크를 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 상담해놓고 근데 저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이딴 거절 처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선거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게 스킬이에요, 스킬. 그러니까 이거 과정에서 선거절이 한 10개는 들어가요. 자,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팩트를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재승씨가 이렇게 해서 팩트를 여기다 적은 다음에 여기다 쫙 적은 다음에 옆에다가 딱 둬요. 딱. 이거 보면서 이제 전 계속 상담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적어놨어. 도훈씨가 이렇게 적어놨어.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저한테 굉장히 이제 저도 솔직하게 대했으니까 솔직하게 모든 걸 오픈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저도 책임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냥 똑같이 다 적금하고 있고 아니 우리 재승씨는 목표가 이때 목표도 받아야 돼요. 목표가 주택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돈을 모아서 내 인생의 행복, 가장 큰 행복이 주택을 마련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주택 마련하는데 몇 억이 들잖아요. 실제로. 응? 자, 그런데 남들 다 하는 저축, 적금,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박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우리 둘이 얼굴이 다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는 이 카페에 상담하는 이 카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돈으로서 하고 싶은 게 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포트폴리오가 달라야 돼요. 그게 맞춤복이죠. 왜? 다 신체 사이즈가 다르니까. 다 원하는 핏이나 컬러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재승씨에게 재승씨만의 팩트 파인딩을 물어봤고 앞으로 우리가 제 교육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재승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남들 다 있는 적금, 예금 같은 기성목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재승씨와의 교육, 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호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나 너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 재승 씨가 그동안 원하셨던 컬러감, 핏, 남들한테는 안 맞는데 우리 재승 씨의 신체 사이즈에는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옷, 그런 만약에 맞춤복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면 지금 입고 있는 롱패딩을 벗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통해서 만든 맞춤복을 입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다 그래요. 약간 생각 많은 스타일 같은데 생각 많은 스타일도 당연히 있다 그래요. 전 이거를 지금까지 거의 1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해봤겠죠. 한 명도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100% 네? 갈아입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가클로징. 이게 가클로징이에요. 야, 너 내가 상담 통해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옷 벗기고 더 세련되고 너가 원하는 핏과 컬러감 그리고 네가 원하는 신체 사이즈로 딱 맞춰가지고 내가 제목 맞춤복 딱 입혀주면 입을 의향 있어? 네. 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응? 만약에 여기서 아니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상담실 접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왜 그 생각도 없는 사람을 왜 상담해 줍니까? 그렇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재테크는 기성복이고 자산관리는 뭐다? 맞춤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재승 씨한테 맞는, 우리 민지 씨한테 맞는, 우리 영준 씨한테 맞는 컬러감, 핏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지금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평생 한번 입고 갈 만한 그런 만약에 제목 맞춤복을 입혀줄 수 있다라면 그런 걸 입을 수 있다라면 제목 맞춤복을 입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당연히 내라고 얘기하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의도를 알았으니 더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기성복은 100m 달리기고 거의 다 끝났어요. 뭐야 내 시계. 자, 기성복은 100m 달리기고 자산관리는 마라톤입니다. 시계 깨져주시죠. 자, 재테크는 100m 달리기고 자산관리는 마라톤 같은 겁니다. 깨졌어? 자, 뭐냐면 재테크는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돈을 불려나가는 뭐다? 기술이다. 즉 100m 달리기를 뛰는 거랑 똑같아요. 100m 달리기를 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은 뭐죠? 그냥 숨 참고 100m 스트레이트로 뛰는 거죠. 어떤 사람이 50m 뛰고 쉬었다가 대유식했다가 닭죽 먹고 50m 뛰겠어요. 닭죽은 이제 군대에서 대유식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100m 달리기를 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그냥 100m 숨 참고 뛰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흔히 이거는 안 적어놓는 게 맞아요. 원래는 100m만 딱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근데 흔히 자산관리는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 인생에 대한 뭘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럼 우리 인생을 흔히 뭐라고 비교하죠? 우리는 마라톤. 마라톤이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여기다 100m 달리기 써놨으니까. 100m 달리기랑 대조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짧은 거, 긴 거. 여기다 100m 달리기를 써놔가지고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엉뚱한 질문이 안 나와요. 뭐 인생은 뭐 글쎄요 고독일까요? 이런 질문이 안 나와. 옆에다가 100m라고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마라톤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웃어넘길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의도할까요? 내가 여기서 100m 미리 써놨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의도 못하죠. 자, 마라톤이라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100m 달리기 맞습니다. 자산관리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00m 달리기 얘기해주고 숨 참고 이거 한 번에 뛰는 게 빠르다 스트레이트로. 자, 근데 우리 인생 마라톤을 41.195km를 한 번에 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직업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남자들이다. 남자들은 전 행군이라고 비교해줍니다. 대부분 그때 갔다 왔습니다. 유준이 상담해줄 때 제가 행군으로 비교해줬어요. 행군. 마라톤도 좋지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군 뭐 이런 걸로 비교해줘도 돼요. 근데 마라톤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무난하게. 자, 마라톤은 42.195km죠. 숨을 참고 뛸 수 있을까요? 자,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
내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내가 100km를 갈 수 있는 사람이어도 결승점이 앞에 있는데 뒤로 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쩔뚝거리면서 가는 사람보다도 늦게 결승점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길을 알아야 돼요. 자산관리는 마라톤이다? 그럼 자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자산관리, 즉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저겠죠. 오늘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그래서 마라톤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 혼자 마라톤을 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같이 뛰어주는 든든한 재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부터 우리 재승씨, 오늘 영진씨, 오늘 병호씨가 저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면 어떤 플랜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면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페이스메이커,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톤이라는 걸 뛰다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로 라이프 사이클 들어가요. 라이프 사이클 아시죠? 라이프 사이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물론 따로 하는 RP도 있어요. 엄청 디테일한 거. 그냥 이렇게 바로. 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100km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100km 뒤에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이세요. 주현 씨는 지금 29km 지점에 있는 거고 저는 33km 지점에 있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제 초등학생 때 이런 말 하셨어요. 실제로.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지웅아 너는 하루가 몇 킬로미터로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자기는 하루가 78km 시속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마 뭐 20 뭐 몇 킬로미터로 갈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 감성 터치도 해요. 감성 터치 약간 이런 거. 지금 우리 주현 씨는 29km 지점에서 뛰고 계신 거고 저는 33km 지점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60km 지점에 오면요. 우리 두 발을 못 뛰어요. 그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요. 왜? 이미 60km를 뛰어서 다리가 아작났거든요. 이때가 바로 뭐죠? 은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시기 이후까지 준비를 해야 남은 결승점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고 자산관리는 이런 마라톤을 언제 더 스파트를 낼지, 언제 쉬어갈지, 언제 무슨 차를 탈지, 언제 무슨 차를 타고 편하게 갈지, 짐꾼은 몇 명을 둘지, 언제 내가 체력이 힘드니까 초콜릿바 2개를 줄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조언 드리는 게 바로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 자산관리사 김민준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건 길을 알아야 되고 같이 뛰어주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0km 마라톤을 뛰어갈 건데 너무나 무서운 게 60km 지점에서는 우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내 돈을 모아서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죠. 내가 그때 편하게 뒷좌석에서 가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도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때 고급 에쿠스를 탈 수 있게 기사까지 한 명 딸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바로 자산관리니까. 그래서 자산관리는 100m 달리기 같은 게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같이 뛰어야 되고 제가 옆에서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돼줄 것이고 또 하나는 길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맞춤복에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맞춤복에서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면 맞춤복에서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자, 지금은 멋들어지게 정장을 딱 잘 맞췄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한쪽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한쪽 팔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고 꼬부라지면서 혹은 살이 찔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그때 가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민준의 자산관리는 한 번의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병호씨가 치호씨가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거나 한쪽 다리가 잘리거나 혹은 어떻게 돼도 그러니까 막 이런 비유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에서 결혼을 하거나 뜻밖의 지출이 생기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자녀가 생기거나 자녀를 위한 뭔가가 필요하거나 보장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제가 한 번의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봉을 해드릴게요. 다만 조건은 가봉을 해드리는 조건은요.
저한테 또 맞춤복을 선물 받고 싶은 사람들을 저한테 한 명 이상 소개 꼭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급여가 오르거나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저한테 바로 연락 와요. 저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40주까지 한 거를 15주를 피고객들만 찾아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놓고 안 해놓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쪼개석을 가보면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거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고, 물론 완벽하게 와서 못했겠지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클로징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아예 그냥 2차 상담으로 밀어도 이거는 똑바로 설명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내 편이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는 상담이 워낙 길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설명은 또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상담을. 자, 마라톤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재테크와 자산관리의 이 마지막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 즉 자산관리라는 건 뭐냐면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목적을 만들어주고,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목적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주는 게 바로 자산관리입니다. 근데 저랑 아까 얘기하면서 주택 마련이라는 목적을 정하셨죠? 네. 그럼 이제 그걸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왜 목적이 중요한지 제가 되게 재밌는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실사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PB가 계셨어요. PB분이 계셨는데 증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직장생활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환멸을 느꼈는지 갑자기 해보지도 않았던 고깃집 사업을 오픈하신다고 압구정 가로수길에 육부심이라는 고깃집을 오픈했어요. 굉장히 인맥도 넓고 발도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인맥도 넓고 성격도 좋고 사업 수완도 있으셨어요. 압구정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 거기에 이제 육부심이라는 고깃집을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1년 동안 막 사람들 줄 서서 먹고 막 나레이터 모델도 부르고 1+1 소주 막 그런 것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점심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 잘 될 줄 알고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아가지고 2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망했어요. 그래서 빚이 한 7, 8억이 생긴 거예요. 다 날려먹고. 이분이 지금은 다시 현업으로 돌아와서 강의도 하시고 뭐 증권 쪽에서 다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7, 8억이 빚이 생겼는데 이분이 자녀가 2명 있었거든요. 둘 다 딸이었어요. 자, 저도 이걸 강의에서 들은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상품 뭐 팔고 싶으세요, 여러분? 라무종? 라무종? 자, 라무종이라는 상품. 이 상품은 뭐냐면요. 한 12년 정도 내시면 이율 상품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이율을 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이 라무종이라는 상품은 아주 좋은 상품인데 그냥 내가 오늘 팔고 싶은 상품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요. 자, 이분이 10년 전에 라무종이라는 상품을 저축을 위해서 라무종이라는 상품을 30만 원씩 똑같은 거를 10개로 나눴어요. 왜? 언제 어디에 얼마큼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재테크 잘하시는 분이었겠죠? 자, 30만 원 라무종 플랜을 10개로 나눴어요. 10개로. 똑같은 날에 똑같은 상품을 10개로만 그냥 쪼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유지를 하시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7, 8억 빚이 생겨서 막 차압이 붙으니까 이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이 상품을 10개 똑같은 스펙의 똑같은 상품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대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9개는 깼는데 마지막 하나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빚 갖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아 선배님, 아니 이거 똑같은 건데 왜 하나는 왜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통수 맞았어요. 오늘 우리 주현 씨도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받으시면은 제가 2, 3주 뒤에 증권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때 증권 받으셔야 돼요. 증권 받으셔야 돼요 그때.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뭐가. 자, 증권을 이것도 왜 하냐면 너 오늘 나한테 가입할 거고 내가 너한테 증권 줄 거야. 이거를 갓클로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자,
제가 깜짝 놀란 게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상품에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상품을 가입했다라는 명확한 증서를 받으셨겠죠. 오늘 우리 주연 씨, 도훈 씨도 오늘 그 증서를 받게 되실 건데요. 이제 2, 3주 뒤에.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그냥 가입할 거야. 그냥 이걸 암묵적으로 그냥 계속 세뇌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이분이 마지막 남은 하나에만 증권에 자기가 자필로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깰라고 그 증권을 딱 연 순간 그걸 보고 와, 내가 이게 아니면 우리 딸 대학 못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는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인데. 즉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산관리는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자산관리예요. 그래서 목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저랑 하는 모든 재테크는 다 목적을 하나하나 다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뭘 통해서 서로의 논의와 합의를 위해서. 자, 처음부터 돌아가서 자산관리라는 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맞는 맞춤복의 재무설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에 상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꾸준하게 전문가가 조언과 코칭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고 맞춤복식 자산관리고 두 번째 100km 마라톤을 뛰어에 있어서 길을 제시해주고 같이 든든한 전문가가 페이스메이커를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목적을 불어넣어주고 그 목적을 끝까지 달성할 수 있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을 제시해주는 게 바로 자산관리라면 오늘 저한테 자산관리 받아보실 의향 있으세요? 의향 있으세요? 지훈씨? 네. 무조건 100% 의향 있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확답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제 후반전 상담 제가 진행해 드릴게요. 이러고 본 상담 딱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모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변형은 해도 되지만 빠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단어, 한 문장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런 게 자산